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110회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회계감사원이 아니라 경영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퇴직금액 및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확정기여형이 있고요. 확정급여형이 있다. 그쵸? 그래서 급여형은 DB형, 확정기여형은 DC형이에요. DC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계 처리가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확정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재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운영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기여형이 틀렸죠.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납입 외에 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종업 퇴직 시에는 회계 처리할 것이 없다도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요. 이렇게 서로 바뀌었다라는 거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식 안 하고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인식 안 하고 퇴직급여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4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부할 기여금은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4번. 캉캉은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사채의 발행 방법 및 장부가의 상관객, 이자 비용의 변동을 올바른 것은 자 일단은 사채에는 유효이자법에 따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되겠죠? 이자 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거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자 그리고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있는데 표시이자율이 더 작네요. 그쵸? 유효이자율이 더 크니까 뭐다? 할인 발행이다. 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가치로 통해서 미래로 가는 거니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겠죠. 그리고 상각액도 매년 원금이 사채 금액이 증가하니까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답은요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네요. 5번. 자본 조정 항목은 몇 개인가? 자본 조정은 뭐죠? 자본의 차감 계정이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감자자손, 주식하는 발행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6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중 아래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를 적절한 것은 자, 달이다 원가는 일정하고요. 총 원가는 조합대에 따라서 증가하니까 얘는 뭐다? 변동 원가가 되겠죠? 변동 원가 뭐예요? 고르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변동 원가는 답이 1번이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는 증가하겠습니다. 7번. 태아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에 가깝을 때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 더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설명이 좀 꼬였어요. 더하기 전에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더하면 뭐죠? 얘네 두 개 더하면 기초 원가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비 더하면 뭐라 그랬죠? 가공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 전부 다 더하면 뭐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 200만원으로 매출 총익률은 20%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매출 원가는 160만원이죠. 그쵸? 자, 매출 원가는 160만원인데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는 결론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똑같아집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 더하고요.
기말 제공품 빼면요. 그쵸? 뭐가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60만원인데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기초 제공품이 있죠? 기초 제공품이 10만원. 기말 제공품이 25만원이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로 구할 수 있어요? 175만원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175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 120이네요. 그쵸? 그럼 기초원가 얼마예요? 55만원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쵸? 아, 기초원가가 아니라 잠시만 여기 제가 오류가 있네요. 기초원가가 아니고요. 요거는 직접 재료원가가 55만원인 거네요. 이거 잠시만요. 한자키가 왜 안 먹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공원가가 이렇게죠. 이렇게가 120만원이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55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자리에서 매물 원가와 최선의 방안의 선택에 따른 기회 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물 원가는 이미 지출을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자, 기회 원가는 똑같은 말로 보다 기회 비용이다. 자, 기회 비용은 뭐냐면요. 어떠한 대안을 선택했을 때 하나의 대안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 대안을 선택했을 때요. 이 대안 다음에 차선의 선택지예요. 차선의 선택지. 이 차선의 선택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요. 두 번째로 좋은 거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왜 두 번째로 좋은 걸 고르냐고 말씀드린 거냐면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게 결국은 1순위인 걸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근데 1순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선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백골은 10년 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2,500만원의 노후화를 경쟁의 저해 원인으로 판단하고 아래 같은 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미 지출한 금액 얼마예요? 2,500이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2,500이고요. 자, 기회원가를 보면은 두 번째로 좋은 거네요. 자, 봤더니 장비까지 변경되면은 3천만원이 이득이고 그대로 사용하면은 300만원 이득이고 소프트웨어만 변경하면은 1,000만원 이득이죠. 그러면은 제일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만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비용보다 기회원가는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객관적인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2번 표준원가를 이용하면요. 그렇죠. 이미 사전에 정해놨기 때문에 제품원가 계산과 회계 처리가 신속 간편해지겠죠. 3번 표준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거 그대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4번 표준원가 계산은요. 다른 원가 계산 방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 설정해놓고 이 원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0번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아까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구한 거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쵸?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T계정을 그리셔도 되고요. T계정을 그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T계정을 그리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고요. 단기 제품 재정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요. 단기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죠. 단기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 정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 요거죠. 40만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아까 우리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어떻게 구했죠? 단기에 발생 총 제조원가에서 그쵸, 기초
제공품이랑 기말 제공품을 뺐는데 보시면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 감소액이 50만 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50만 원을 가정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0원이면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50만 원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20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 모르고요. 단기 제품 매출 원가가 그랬더니 18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역산하시면 돼요. 역산하시게 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6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11번은 제가 아마 예상 문제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몇 번 나왔었죠.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은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2번, 4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12번 현행 부가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지세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고요. 2번 부가지세는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게 맞고요. 3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요.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기본법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국세기본법을 내가 몰라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은요. 이렇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요. 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한테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13번 부가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1번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되겠고요. 2번 대손세액 공제는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세액을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한 날, 돈을 회수한 날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1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월 10만 원. 그래서 얘는 자녀의 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송금에 설립해야 되는 것은 뭐죠? 요거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반드시 송금에 산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월 이익이익연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이익연금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금배당, 주식배당,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0%를 적립하기로 한다. 그럼 현금배당부터 볼까요? 현금배당은 미지급, 그쵸? 돈을 주는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이고요. 주식배당은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배당의 10% 적립하는 거니까 이익준비금이에요. 그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거니까 이익준비금이 200만 원이 오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는요. 2월 이익연금 조정을 하고 되어 있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표이사의 업무용 수용차래요. 대표이사가 쓰는 업무용 수용차니까요. 뭐다? 불공이겠죠. 그쵸? 전자세금에서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불공의 비영업용 수용차 3번 쓰시면 되겠고요. 전자니까 전자여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한캐피탈이 거래처니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임차료 계정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표이사니까 판관 계정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임차료 그리고 상대 계정으로 미지급 비용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미국 PAC사로부터 2022년 11월 1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있는데요. 자, 2023년 8월 13일날 얘를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2022년에 회계 처리는 모두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뭐다? 그쵸. 1200달러로 장부가액이 되어 있을 거다.
기말에 결산 분기를 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2024년 8월 13일 날 실제로 내가 지급한 거는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러면 내가 1,200원 달러를 인식한 게 실제로는 1,100원, 원화당 1,100원, 아니 달러당 1,1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외환 차익이 발생했을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보통 예금 1,100만 원이니까 나는 그만큼 외환 차익이 생겼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개인 소비자 김란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는데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정보를 요구했는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진 발급해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자진 발급 코드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22 현금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전자 여부는 해당 없음. 자, 그래서 내가 제품 매출을 했는데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부가세를 인식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만 자진 발급 거래처로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시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뒤에 참고용으로 답을 갖고 왔습니다. 답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숍, 그 다음에 2번 편의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이렇게 차례차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아래의 거래는 모두 예정신고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유의할 점 뭐였죠? 제가 따로 지금 쓰진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뿐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신용카드라던가 현금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내가 일반 조표에 입력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하기 위해서 전자기금 세금 계산서 수령했으니까 접대비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골프채 세트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용 토지 취득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했지만 얘는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됐대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뭐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기 확정신고 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신고 기간 때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3개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반영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 해답만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네요. 전자신고는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하나카드에서 2023년 2월 1일에 6% 이자율로 3천만원을 차입했는데요. 이자는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약속했대요. 자, 2월 1일부터니까 2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6%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미지급 상태니까 미지급 비용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차변의 이자 비용 계산은 3천만원에 6%에 11개월. 대변에 똑같은 금액으로 미지급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관한 자료이다. 결산은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 4월에 취득을 했는데 12월 31일 날 1주당 시가가 떨어졌다가 2023년 12월 31일 날 1주당 시가는 다시 2만원이 됐네요. 자, 그러니까 자, 4월 25일 날 22년 자, 주당 22,000원이 취득했는데요. 2022년 기말에
주당 15,000원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만큼 평가 손실 생겼는데, 자, 2023년 12월 31일 날 다시 얘가 2만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 손실했던 게 요게 환입이 되겠죠. 그쵸? 환입이 되지만 계정 과목은 여전히 평가 손실 계정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면 취득가액이 22,000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환입이지만 계정 과목은요, 평가 손실 계정을 그대로 없애주는 걸 써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입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22년 말에 이렇게 평가 손실을 7,000원인데 1,000주니까 700만원 인식했는데요. 얘를 10월 31일 날 매도가는 증권, 이거 죄송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매도가는 증권인데,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을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평가 손실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관련 지출 내고 아래와 같다. 3번은 약간 신유형이에요. 그쵸? 자, 다음 예제를 이용해서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라 되게 됐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 비고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건물에 대한 상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건물 신축가액이 3억이고요. 취득세는요, 토지분 취득세를 뺀 1,5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요, 3억 1,5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은 2개월치. 왜냐면은 11월 15일부터 사용했으니까 2개월치 하시면 되겠고요. 영업부서가 사용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판관 계정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판관하시면 되겠고요. 3억 1,500을요, 20년의 내용료세 적용해서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2개월치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재고자산 실지 조사 결과 기말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감가상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기에 발송한 제품 중에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 2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제품에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재고 금액은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동 결산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우리가 감모 손실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요, 수기 결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400, 제공품 600, 제품은요 7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00만원 플러스해서.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원재료 400, 제공품 600, 제품 720만원 넣어주시고 결산 분계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징수입니다. 다음은 영업부서 차정만 사원의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래요.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하는 탭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현황 봤더니요, 본인 있고요, 배우자 있는데 소득이 700만원인데 모두 일용근로소득이니까 공제 대상이다. 자, 아버지는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있으니까요, 100만원이 넘으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고, 네, 어머니는요, 대상이 되겠고요. 자녀도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근무지 자료 있는데요. 당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요, 부치는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쵸? 모치는 되고요. 교육비는요, 자녀 참여인지 어린이집 집비 되겠고요. 방과 과정 수업료도 됩니다. 본인의 차정만 대학원 교육비도 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800만원 받았으니까 내가 부담한 300만원만 대상이 된다. 자, 위로비는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되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 병원 비용 되고요. 배우자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되는데요. 산후조리원 이용비는요, 위로비의 세액공제율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산후조리원 이용비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친 휠체어 구입 비용 됩니다. 위료비는 모두 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모치는 치료 목적 병원비가 있는데요. 300만원 했는데 실손의료보험금에서 220만원 수령했으니까 각각 받은 금액과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다 되니까 구분해서 전통시장 사용분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은 모친거도 되죠.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산세무 1급인 점을 감안해서 원정징수는 제가 별도로 실기를 해보지 않을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된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부금 넣을 때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자,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답안지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랑 원정징수 이행상을 신고서 작성하는 것들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답안지를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징수 이행상을 신고서는요. 불러오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입니다. 다음 자료는 단기보험료 내역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쭉 보면은 일단 선급비용 명세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정기에 있는 게, 정기에 송금 부산입 되던 거를 단기에 송금 산입하는 게 보통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포인트를 짚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 내역. 보험료는 모두 전액 일시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사적 보험료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대납했네. 대표자 사적 보험료는요. 회사에서 대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다? 송금 불산입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자니까 상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차 판매 부서랑 공장 생산 부서가 있으니까요. 판매비와 제조비로 나눠서 그쵸? 구분을 잘 하신 다음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를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봤더니요. 선급 비용이 정기에 있던 거, 정기에 송금 부산이 됐던 것들이 단기에 송금 귀속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단기에 송금 산입, 정기 선급 비용을 100만원 유보 감소로 송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바로 실기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법인세니까 어떻게 하죠? 회사를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명세서 가셔서 자, 일단은 선급 둘 다 보험료죠? 보험료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 내용은요.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보험이죠. 자, 거래처가 BD 화재에 2023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 지급액이 180인데 자, 회사가 40만원 계산했죠? 그럼 자동으로 조정 대상액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급보험료, 이번에는 화재보험이었죠?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띄어쓰기 하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화나 화재. 자, 7월 1일부터 6월 30일 지급액이 500에 200 선급비용 200 계산했죠. 회사가 200 계산했죠. 자, 이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일단 요거 각각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정 대상 금액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19081 유보 발생, 그 다음에 화재 보험 486 338 해서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대표자 거 송금물 산입해야 되죠. 대표자 사적 보험 얼마냐면은 360 상여, 그 다음에 정기 거 송금 산입, 정기분 선급비용 얼마였냐면요 100만원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영업물산의 법인 차량 관련 자료이다. 아래 차량은 모두 영업부서에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단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요. 사용부서 및 사용자 지체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뭐 굳이 풀이가 필요 없긴 한데 천천히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업무용 수용차가 여기서 자, 등록부터 해보죠. 자, 코드가 101에 차량 번호가 462-9636 차종이 G80. 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고정대상 개념 과목 코드명은 없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부터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자, 모두 영업부서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영업부서 판관비. 자, 그 다음에 생략하라고 돼 있었고요. 임차 여부는 운용 리스. 임차 기간은요, 2021년 5월 20일부터,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5월 20일부터, 마우스가 왜 이러지? 네, 2025년 5월 19일. 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키로수 같은 거가 봤더니, 운행 일지가 있는데요. 2021년 5월 20일부터 되어 있는데 2023년 운행 일지만 있고요. 전기에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02번에 쌍탑해 볼게요. 자, 253 라에 6417 산타페. 자, 얘는 자가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일이 2020년 12월 10일. 경비구분 마찬가지로 판관비고요. 자가이고요. 임차기간 따로 없죠?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9일 그리고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기 이런 거 사용 없고요. 그리고 봤더니 2024년 운행일지를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등록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그대로 천천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80부터 해볼까요?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봤더니 총 주행거리가 아까 만이었는데 업무용이 8,000. 자, 그 다음에 임차료가 보니까 102만원인데요. 12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224만원. 감가상비 상당히 봤더니요. 1138만 3200원. 그 다음에 유류비 450. 보험료 따로 없었고요. 금액 없죠? 자, 그 다음에 쭉 봤더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5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여기 초과 금액 있죠? 여기에 502만 7천원. 자,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넣었으면 이제 산타페 가볼게요. 자, 산타페 취득가액 3,800. 상가비가 760. 유류비 80이었나요? 80에 보험료 120. 그 다음에 자동차세 40만원. 나머지 없죠? 네, 나머지 없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이게 끝이기 때문에 따로 전기요일 같은 거 넣는 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무 조정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얘는 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자동으로 넣는 걸로, 아이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네. 왜 이러지?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데요. 자가가 있고 렌트 등이 있죠. 그래서 요거 업무 미사용용에서 기타 사유 요출인 요거를 우리가 지금 요거 334만 8천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업무 미사용분이죠? 예, 죄송합니다. 업무 미사용용이니까 얘를 334만 8천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히 한도 초과액 요걸 넣으시면 되겠죠? 요거 두 번째 거. 그래서 한도 초과액을 소금 부산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6560.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요. 보시면은 요거는 자가이니까 상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리스니까 요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자가니까 요게 되는 거고 리스니까 요게 금액이 합쳐져 있긴 한데요. 네, 좀 합쳐져 있긴 한데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없군요. 잠시만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쵸? 요거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 기술세율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4점짜리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노가다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보면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이게 건전지를 갈았는데 잘 안 돼서 혹시 화면이 좀 끊겨 보이시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 납부세액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적요가 요거 정기예금이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은행, 두리은행이죠? 내국인이고요. 두리은행.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일이 04월 25일이고 이자 배당 금액이 얼마냐면요. 800. 넣으면 아마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보통 14%니까요. 그 다음에 정기적금. 얘도 마찬가지로 내국인인데 거래처가 주민은행 7월 18일에 200만원 넣으시면은 아이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간만 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만 작성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한계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다음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계정에 기초잔액은 전액 정기 신고 조정됐대요. 신고 조정됐으니까 머릿속에 신고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단기감소 단기납부의 기말잔액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처리 있네요. 회계처리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무조건 송금 불산입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넣어주신다. 요거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 안 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퇴직연금 자체가 세무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면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단기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하지 않은 상태래요. 그쵸?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도 따로 있네요.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만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천만 원이고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 기재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이 따로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실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시험 전에 약간 벼락치기식으로 조금만 보시고 가시면요. 제가 봤을 때 3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약간 요령을 피우시면 되는데요. 몇 번 연습하시면은 그때 잠깐 기억하셨다가 시험 끝나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초 있죠? 아이고. 자, 기준퇴직 예치금 등 수년비 해약액, 단기 감소액, 납입액이 여기 있네요. 단기 납입액 120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위한 송금 산입액이 문제에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1억 800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나머지 없으니까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퇴직급여 추계액,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요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단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있네요. 얼마? 2천만원. 자,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600이 있네요. 그죠? 단기에 부인 누계 600.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무추정 누르셔가지고요. 요거 있잖아요. 송금산입 법인 미달액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자산 얼마냐면은 900 유보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송금물산이 정기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죄송해요.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900이 아니라 1200이죠? 네. 여기 유보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900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900을 얘를 유보를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새로 발생한 거는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7점이네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법인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한번 그냥 창을 열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냐면 자,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을 하면은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 송금 산입액을 가감을 해주시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따로 구하고 그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입력을 해줘야 이 다음부터 주르륵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금산입이란 송금산입 유보 잔액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 이 문제를 구분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기부금 조정 명세를 작성한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필요한 거 확인해 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있고요. 법인세 비용이 500만 원 있는데 자, 이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되죠? 송금 부산입해야 되겠죠? 기타사 유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기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국방부의 국방헌금은요, 특례,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도, 법인은 일반 기부금, 지정기부금 되겠고요. 자, 향후에는요, 뭐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구호금품도 법정기부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것보다 기타 비지정 기부금 송금불산입 된 거 어떻게 한다? 나중에 여기에 추가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단기 법인세 비용도 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 자, 여기서 입금산입 금액이랑 송금산입 금액을 틀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기부금 한도 금액 자체가 달라져서 결국은 세무조정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요거 1번 입금산입 금액의 300에 법인세 비용 송금부산입한 거랑 기타 비정기부금 송금부산입한 거를 아예 안 내시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7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금산입은 860인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체크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부금부터. 자, 일단 기부금 내용을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특례기부금. 여기는 용어가 바뀌었네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특례기부금이고요. 자, 3월 1일에 국방헌금 100만원. 국방부 나오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100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일반기부금이었죠? 5월 5일 사회복지법인 뭐였죠? 사회복지시설기부금 은혜 넣으시면 되겠고요. 50만원.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기부금 기타죠. 비지정기부금이니까 10월 11일 얼마냐면은 지역 향후의 행사지원금 자, 얼마였냐면은 60만원. 그 다음에 자, 특례기부금이었죠. 12월 1일에 천재지변 구호금품 서울시청 120만원.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요거 밑에 거. 자, 단기순이익 얼마냐면은 5,700 그대로고 입금산입 얼마냐? 860. 송금산입 100. 그래서 요 금액이 바뀌어야 요거 소득금액이 요게 바뀌어야 한도 금액이 다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더니 한도 초과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니까 2022년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이 600이 있었다.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2월에 중에 송금산입액이 600이 있으니까요. 여기 공제 가능 잔액이 600으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정기했던 600만 원이 단기에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2월 잔액 즉 송금산입액.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600. 그러면은 정기에 이월되었던 한도 초과액이 있죠? 요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단기에 모두 다 송금산입이 돼서 결국은 차기 이월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정 일단 첫 번째로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비정기부금 일단 있었죠? 송금불산입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단기 법인세 비용 500만원 있잖아요. 문제가 좀 애매해요. 필요한 세무조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입금산입 금액에 860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 500만원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어떻게 된다? 여기 가서요.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불러오는지. 자, 이렇게 불러야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요거 5,700이었나요? 음, 5,700인데 입금산입 860이죠? 바꿔주세요. 송금산입 얼마다? 100. 그 다음에 자, 기부관의 초과 2월의 송금산입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600인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600인지 맞춰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더니 중간이나세액이 300만원 있었네요. 여기 없으니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이 140 있었는데 140은 제대로 들어왔다. 그쵸? 그리고 뭐 분납 같은 거 하라는 얘기 없었고 조건도 만족하지 않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자, 요게 핵심은 뭐다?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는 한도 초과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핵심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회 전산세물 그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